전 특전사령관 전인범 예비역 중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이 질문부터 드릴까요? 어제 계엄령 선포 소식 들으시고 심경이 어떠셨어요? 어제 10시 한 15분, 20분 사이에 TV를 보면서 이제 봤는데 처음에는 순간 가짜뉴스인가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보고 저는 군생활하면서 사실 그 황당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상당히 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전사라고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는데 특전사가 어떤 부대입니까? 공수부대라고도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네. 적진에 들어가서 고립무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임무는 비정규전이라고 그래서 네.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제2 전선을 이제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뭐 적진에 들어가서 수색 정찰을 한다든지 또 정보를 획득해서 온다든지 네. 아니면 중요 목표를 타격한다든지 또 주요 인사를 제거한다든지 포로로 데려온다든지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요. 거기에 또 더해서 대테러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질 구출 또 테러범들에 대한 제압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봄이 79년이죠. 저희는 네. 저희가 뭐 아주 어렸을 때고 영화로 오히려 더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어찌 보면요. 네. 육사 생도 때 그러면 서울의 봄을 그때 학생 때 아닌가요? 그렇죠. 얼추 보면 네. 생도 때. 몇 학년 때입니까? 그때가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입니다.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때는 그 모든 언론이 통제가 되고 해서 네. 굉장히 제한된 내용만 물론요. 우리가 보도를 네. 받았고 신문 같은 걸 통해서만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텔레비에서는 뭐 거의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입소문으로 광주에서 그 소요 사태가 벌어졌고 네. 군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그 해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인들이 자기네라 국민들을 이렇게 해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 표현은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못하죠. 예, 네. 그게 바로 독재 국가 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살 때 그 느끼는 거라서 저는 저나 저희 세대는 옛날에 어땠는지 그거를 체감한 사람들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주 중요한. 그 당시에 그 어린 육사 생도들조차도 사실은 근데 선배들이 권력을 쟁취한 거잖아요. 서울의 봄이라는 건. 네. 엘리트 군인들이. 그런데도 학생들은 장군님 같은 여론은 저것은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소극적으로 아마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관학교 나온 건 좋은데 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네. 국민을 뭐 짓밟아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저희 임무고 또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도 바친다. 네. 이게 사관생도 1번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신조를 매일같이 서너 번씩 외우는데 네. 그거와 반한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는 배운 대로 안 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젯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국회 경내로 본회의장으로 진입해서 누군가를 구금해라라는 지시를 구경하러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시를 받았을 일단 그 지시는 계엄사령관이 냈을까요? 국방부 장관이 냈을까요? 그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여간 지휘 계통 자체는 뭐 국군 통수권자로부터 또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이렇게 해서 내려갔을 테니까 뭐 그거는 뭐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꼭 그 지휘 계통으로 되지 않는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의외로 우리나라 군이 그런 기본이 약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철저해야 되거든요. 이 지휘 계통이.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참 아주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제 현장에 출동한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들이 보다 의도적으로 작전을 좀 늦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쉽게 말하면 깨림칙해서 네. 내가 이거 좀 하는 게 이게 맞나? 예,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인으로 35년, 6년 복무하셨습니까? 현역으로 36년, 6년. 생도로 4년. 네. 40년 가까이 군복을 입고 계셨는데 막상 거기 그 지휘를 받는 그 지시를 받은 참 국회에 가서 뭐 야당 대표나 국회의장을 체포 또는 구금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일선 지휘관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게다가 계엄령입니다. 계엄령,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뭐라고 그 명령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냥 네. 뭐 점령만 하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진짜 야당 대표와 그다음에 뭐 국회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갈등이 있었으라고는 분명히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도 그 상식에 맞게 그렇게 행동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예를 들어 저는 군을 잘 모르니까요. 헬기가 한 10여 대가 국회의사당 잔디의 중앙정원에 내렸고요. 아마 헬기에서 내린 병력들은 특전사 공수특전여단 병력들이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하는 장면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좀 뭔가 느슨하고 뭐랄까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늘 그 병력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육안으로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뭔가 착착착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준비 시간이 네. 굉장히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갑자기 튀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한 5시간 전부터 그 격리 지역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네. 격리 지역 활동이라는 거는 투입되기 전에 이제 최종 준비하는 거거든요. 통상 우리가 뭐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간이 일주일은 최소한 이렇게 주고 그 이상도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 임무를 분석하고 각 개인의 그 역할을 할당받고 예행 연습을 수도 없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해도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네. 야간에 이제 헬기를 타고 착륙을 하게 되면 방향 잡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정찰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소극적인 행동들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동기 유발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이거는 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시위 진압하는 전경들만 해도 오화열이 촥촥촥 맞거든요. 뭐 늘 훈련을 해왔으니까. 어제는 그야말로 계엄군이 출동해서 그것도 이제 공수특전여단이 출동을 했는데 뭔가 예비군 훈련하는 듯한 이제 국회 직원들이나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저 시민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군님 말씀처럼 사실 그 돌파하려면
얼마든지 훈련받은 군인들이 돌파했을 텐데 사실 심한 몸싸움조차 없었거든요. 네. 그게 아마 교수님 말씀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장병들이 또 거기 일선의 지휘관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는 뭐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실탄을 지급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영상 보면 K1에 탄창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실탄을 지급했을까요? 실탄을 지급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네. 어제 일이 하도 제 상식하고는 벗어나서 네. 실탄을 지급했을 수도 있겠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 소극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한두 명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요. 열의에 차가지고. 그래서 충돌로 이어지고 부상자로 이어지고 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혈 충돌이라는 게 이제 시위대 또는 이제 어제 이제 시위대가 아니죠. 시민들과 이게 물리력으로 충돌하다 보면 사실 그 장병들이나 막는 사람들이나 다 뭐 다른 데서 보면 똑같은 시민들인데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한 대 맞고 뭐 어디 다피고 만약에 총이라도 하나 뺏기고 이러면 그게 촉발이 돼서 그죠. 그렇죠. 그렇게 했거나 또는 이제 국회 본회의장이 계속 생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저는 보면서 또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언제든 군이 이렇게 왼쪽 그 서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진입하면. 그럼 정말 시대의 영상이 나오는 거였는데 수방사하고 특전사가 배치된 것은 뭐랄까 정예 병력이기도 하지만 위치상으로는 서울에 주둔하는 병력이 수방사하고 특전사밖에 없습니까? 특전사 일부 부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는 뭐 당연히 수도방위사령부니까 네. 서울 근교에 있죠. 위치도 영향을 줬겠군요. 위치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예. 네. 장태환 장군이 수방사령관이었습니까? 당시에? 네. 네. 그 당시에는 수경사가 전투 부대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전투 부대들이 있었고, 물론 대부분은 이제 대통령실을 경호하기 위한 네. 경호 부대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부대들이 뭐 탱크도 갖고 있고 상당한 그 활약도 있고 그랬습니다. 79년 서울의 봄과 뭐 또 일부 언론에서는 또 서울의 겨울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엄 자체가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목적과 배경이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때는 뭐 누구하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많은 분들은 군사 쿠데타로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 암살에 대한 배후 조사를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조사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뭐 유혈 사태 때문에 뭐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일파만파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고, 이번에도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이 다치고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은 이게 일파만파 그럼요. 번지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천만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권한을 갖고 계신 대통령이 이 계엄을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의 성격 자체가 180도 틀리다고 봐야 될 겁니다. 수방사의 원래 역할은 뭐 당연히 이름 그대로 수도방위사령부, 그때는 수도경비사령부였습니까? 그럼? 수경사, 예. 수경사였군요. 네. 기능은 지금과 똑같고요. 똑같은데 대통령을 지키는 역할이 더
그때는 더 셌겠군요. 많았어요. 예. 특히는 그때는 막 북한에서 무장공비 내려오고 이럴 때니까요. 네. 장병들이 움직이고 시민들과 이렇게 대치하고 그다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휴대폰으로 촬영되고 심지어 뭐 중계되잖아요. 네. 수도 없이 중계가 되잖아요. 네. 네. 심지어 이제 뭐 어떤 아버지는 가족들한테 동영상으로 카톡 라이브 열어가지고 하고 뭐 이랬다고 하던데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계엄을 발령을 하면서 네. 통행 금지도 발령을 안 했고, 네. 아, 그렇군요. 네, 통행 금지가 발령이 되면 요소요소에 이제 검문소가 설치가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촬영을 할지언정 공유를 못하게 한다든지, 네. 또 외국 언론과 차단을 한다든지, 방송국을 다 장악하고 네.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과연 그 계엄령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그냥 하는 신용만 한 건지 이게 참 궁금한 사항입니다. 네. 근데 포고령을 보면 포고령 보면 되게 무섭게 나옵니다. 그죠? 이 포고령이 한 10시쯤 나왔나요? 이 포고령 이제 첫 포고령이 나오고 다행히 이제 계엄이 해제가 돼서 두 번째 포고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거부터가 일단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엄령은 국회가 과반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의결을 건의할 수 있는데 네. 정치 활동을 금지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의사협회에서도 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나 본데 복귀 안 하는 의료인들은 계엄법에 의해 처단하겠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이 포고령을 보면서 네. 아, 큰일 났구나 이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그 용어들이 굉장히 그 센 용어를 썼고 다행히 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고 그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일이 어떻게 일파만파 확대되는지를 봤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어제 저녁 일은 또 오늘 새벽의 일은 정말 다행스럽게 일단락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에겐 불행 중 매우 다행이다. 그렇죠.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정말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지 사실은 45년 만에 계엄령이기 때문에 네. 저만 해도 저처럼 50을 넘긴 사람도 잘 말씀만 이렇게 드리지 감은 잘 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내일 아침에 광화문이나 국회 앞에 탱크가 있겠구나 그 정도 생각 했었는데 참 그 158분 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포고령 보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할 수 있다.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지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이거 참 제가 3프로 와서 이런 뉴스를 하게 될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경비 계엄이 있고 비상 계엄이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다른 겁니까? 비상계엄은 이제 그 전시에 네. 전시에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계엄이고요. 경비계엄은 어제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네. 경비계엄이 이제 전시에 그렇게 하는 거고 비상계엄은 어제와 같이 그 전쟁은 아니지만 네. 사회가 혼란하고 할 때 다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발령하는 그런 계엄입니다. 그러면 굳이 분리하자면 어쨌거나 뭐 비상계엄 쪽에 가깝다지만 사회가 혼란스럽지는 그거는 이제 않았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틀린 거죠. 어떻게 봐도 우리 사회가 혼란하다고 하면 전 세계 어느 사회가 혼란하지 않은 사회가 뭐 일본쯤 가야 하나요? 너무 하여튼 평온한 사회? 하여튼 어제 그 계엄령을 발령한 네. 측에서는 혼란한 사회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네. 민주주의가 네, 네.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대통령의 성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예, 반국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정치적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불편하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답을. 충암구 출신들이 군을 장악했다. 방첩사령관까지 충암구죠. 네, 이제 행안부 장관이 있고 공교롭게 어떻게 이렇게 이거와 관련된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뭐 이렇게 방첩사령관은 뭐 하는 자리입니까? 말 그대로 군 내에 그 첩보 네. 활동, 그러니까 적에게 이로운 그러한 간첩 활동을 예방하고 네. 또 적발을 해서 그 처리하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면 어디에 지휘를 받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의 지휘로. 아, 장관 지휘 바로 직속으로 받습니까? 네. 충암구 출신들이 군을 장악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아니, 과거에 하나회처럼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럼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네. 그리고 그 통수권자가 자기가 마음이 편한 사람들을 주요 직위에 놓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네. 과거에도 그랬고. 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도 특전사령관을 했잖아요. 제가 특전사령관을 할 때 그 당시 경호실장이 수시로 밥을 샀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냐면 네.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특전사령부에 있는 병력과 수방사에 있는 병력 그리고 방첩사에 있는 병력이 그 지원을 나가요. 그러니까 제 병력이 경호실 병력을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경호실장 입장에서는 고마울 거 아닙니까? 그냥 가끔씩 그 자리를 해서 밥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일부 장군들이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우리 군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회 같은 경우가 있었고 네. 그 외에도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관학교 출신들이 그런 사조직을 조직을 해서 네.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했던 것이 정말 한심한 그런 현상인데 아무튼 그런 전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 야단을 맞을만 하지만 충암고 뭐 너댓 명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저께 그게 확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뭐 센 조직이고 끈끈했으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따다닥 처리했지 저렇게 그냥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 보도, 그 분석이 벌써 오늘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하루 이틀 만에 결정난 것인지 수개월 동안 생각하고 진행됐던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다 같이 논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보안이 유지가 될 정도로 고위층이나 주요 인사들 간의 논의가 됐었을 것이고, 그게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다수는 배제돼 있었을 거예요. 군 지휘 계통이. 그러다가 갑자기 빵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군 지휘 계통은 오늘 민주당의 군 출신 인사들이 김병주 의원 같은 최고위원 같은 그런 분들 말이 자기가 아는 삼성, 사성 후배들에게 전화해 봤더니 어제 TV 보고 알았다더라. 뭐 다수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걸 준비할 때 다 모여 공개석상에서 우리가 매달 12월 4일,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준비를 하자 이렇게는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 규합도 어렵고 그 계엄을 진행하는 프로세스 같은 걸 미리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씩 준비했는데 이렇게 어설펐다고 그러면 정말 한심한 거고요. 네. 지금 보면은 뭐 한 일주일이나 저거 했나 싶을 정도로
병력 동원도 500명 정도밖에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보면. 네. 그러니 참 과연 어떤 그 비상계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간단한 계산으로 150명이 의원들이 모임, 야당 의원만 쳐도 지금 뭐 190명이니까 야당만 쳐도요. 150명이 모이면 이게 계엄이 무산되는데 네. 그러면 그 숫자 계산해 보면 40여 명을 구금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어제 경내 진입한 병력이 280명이었거든요. 네. 장관님 말씀처럼 이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이 안 된 건지 명령을 내리는 지휘 개통에서부터 이게 언젠가 밝혀지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그러면 하나회의 존재는 알고 계셨겠네요. 모르고 있었어요. 일반 생도들은 그 정도까지는. 네. 그리고 우리 육사 30시기는 하나회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없었고, 근데 이제 장교가 되고 나서 대위쯤 되니까 선배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하나회란 말은 안 하고 그런 사주직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생각도 없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싶었었거든요. 위관급 장교셨을 때 그러면 누구 저 선배는 하나회다, 저 선배는 아니다, 이게 다 나옵니까? 그런 건 몰랐고 전 관심도 없었고요. 네. 다만 선배들 중에서 이 호기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끼리는 하여튼 이게 분명했는데 네. 그 외에 어떤 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두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멋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군대 비리가 너무 많았어요. 네. 제가 81년도에 인관했는데 81년도 때도 그랬어요. 제가 92년도에 입대했는데 그때도 뭐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군생활 할 때, 야, 내가 이거 올해는 못하겠다 이거. 꼭 그 처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되면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회라는 게 이제 정말 엘리트 군인들 중에 최소한 뭐 대령급은 돼야지 뭔가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연대장급은 돼야지. 처음에 이제 하나회가 만들어질 때는 네. 그래도 마음에 맞는 동기생들이 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한 사람, 그 기회 한 사람한테, 야, 너 그 괜찮은 동기생들 좀 데려와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뭐 하나회다 이런 건 안 했지만 밥을 먹으면서 위하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성이 됐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귀찮으니까 후배 한 사람 보고 얘네 동기들 좀 잘 모아봐,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보다 잘난 놈은 안 데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퇴색이 되고, 또 잘나면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우리 때는 그 축구부, 럭비부, 그다음에 특정 지역, 이런 것들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퇴색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컸고, 또 그 외에도 거기에 또 맞선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또 이런 사주직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발전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그런 변곡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축구부 들어가면 좀 엘리트 집단에 근접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전직 대통령이 축구부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축구부 출신이면은 그 공식 비슷한 게 있었어요. 축구부나 럭비부 출신이면은
중2 대위 때 수경사로 일단 갑니다. 오, 네, 네. 가서 거기서 이제 인맥 근무연이라고 하죠. 근무를 하면서 이제 그 서로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또 발탁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사조직에 포함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 YS가 이제 하나회 해체했다. 뭐 어떻게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회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뭐 하나회라고 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찾아내서 그냥 군복을 벗긴 그 과정입니까? 아닙니다. 우선 갑자기 하여튼 참모총장하고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을 네. 경질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 그 당시 그 양반이 계급이 대령이었던 것 같은데 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네.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그 자기가 파악한 31기 명단을 아파트에다가 이제 꽂아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그 명단을 보니까 뭐 아무개가 하나회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언론에 들어가고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그 제가 이제 젊은 장교로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회 이렇게 있으면 야, 너 하나회야? 응? 맞다 그러면 나가 임마. 딱 그러고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네. 법적으로 사조직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무슨 뭐 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 다 인간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말려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을 아주 그 의미 없는 보직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통상 이제 사조직이 한 계기에 10대 명이 있었거든요. 한 12명, 13명. 그 중에서 서너 명이 살아났어요. 나중에. 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군을 깨끗하게 만들고 나라를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한 사람과 내가 여기에 가입해서 출세의 가도를 갖고 나중에 기회 되면 나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엎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조직자 네. 중에서. 나중에 구제를 받은 게 어느 쪽 사람이 구제를 받았을까요? 이 전자들은 그래 내가 뭐 책임지겠다. 그래서 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한직에 가가지고 많은 발전을 이뤄놨습니다. 오히려 한직에서. 네. 그 한직이라고 그러지만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뭐 군수라든지 뭐 이런. 학교 네. 남들이 보지 않는 곳. 그래서 그렇게 한 반면에 원래부터 정치적인 사람들은 뭐 찾아가고 뭐 골프 치고 뭐 술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걸 갖다가 또 척결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조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가 성숙이 되면 이번에도 보셨지만 뭐 일개 몇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로 하는 시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같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만하면 많은 발전을 했거든요. 아유, 물론이죠. 네. 그래서 특히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충암파다 뭐다 이런 거는 만약에 진짜 충암파가 그렇게 세고 그러면 우리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군에서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육사 출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비육사? 원래는 비육사라 해야 되죠. 네. 육사 출신의 반대말은 일반 출신이에요. 그러면 일반 출신의 반대말은 특수 출신이잖아요. 스페셜한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말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더 한꺼풀 더 보면 이 학벌주의,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 학벌이라는 거는 결국은 암기력이 뛰어나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를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써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학교를 가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소위 말하는 좋은 명문 대학을 나오면 평생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굉장히 병든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군도 육사 출신들이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능력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웠잖아요. 네. 이스라엘 군인 하마스가 3만인가 4만인가 죽었고 이스라엘이 한 6, 700명 죽었다고 그래요. 그 6, 700명 중에 70%가 장교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면 전사자의 대부분은 육사 출신이 돼야 되고, 네. 그래야 육사 출신들이 이 가슴을 피고 그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지. 또 마찬가지 서울대 명문대학 출신들이 전사자의 90%가 돼야지. 그게 건강한 사회지. 그렇지 않고 사회에 좋은 거는 다 하면서 진짜 그럴 때는 뒤로 빠진다. 그게 제가 계속 군이 공평하지 않다고 보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우리 군에서 지금 위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입니까? 신원식 안보실장은 제 동기생이고요. 네. 김영현 매우 장군은 잘하시겠군요. 예, 제 1년 후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 장군은, 그러니까 신 실장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제가 알고 있을 때는 군인이었고 지금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정치인의 길을 갖고 거기에 또 보람을 찾고 많은 일을 하니까 뭐 저로서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김영현 장관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장관을 하면서 이번 일에 하여튼 중심에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신원식 실장은 아마 사의를 표명했을 텐데 뭐 저 용산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 이상이 전부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당연히 어제 그 사태에 매우 뭐 개입돼 있는 게 아니고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딴에는 애들러 질문한다고 했는데 직접적인 질문이 돼버렸네요. 우리 군은 이게 떠나서 보시면 뭐 쿠데타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확인이 돼야겠죠. 근데 이제 부당한 지시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어제 출동한 병력들은 누가 봐도 장관님도 그렇게 설명하셨지만 소극적으로나마 아니면 매우 뭐 전략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소극적으로나마 그 작전을 끌면서 아마 뭐 무산될 때까지 기다렸거나 또는 그것이 무산 목적을 그 명령을 지시행을 하지 않는 무산시켰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뭐랄까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그 위기를 막아낸 게 아닌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거는 어떤 그 상관에 대해서 하급자가 무력으로 들고 일어난 게 아니고 물론요. 네. 네. 국군 통수권자께서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하셔서 그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제 틀린 건데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당사자들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건 뭐 자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그냥 속단하기보다는 조금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특전사령관 전인범 예비역 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